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24차 시 영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를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이 국외에 해당하는 대외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항상 앞세웠던 선교사, 즉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교과서에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따로 먼저 교과서는 없지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주교라는 것, 지금 현재 카톨릭 천주교는 이 당시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해서 당시에는 천주교가 아니라 이거를 서학이라고 불렀었죠. 서양의 학문. 그래서 서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땐 성경책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 우리나라의 천주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책의 이름도 천주실의라고 해서 뭐 마테오리치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서양의 교리에 대해서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 정의해놓은 책입니다.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됐고 들어왔을 당시에 이거는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해서 서학으로 불렸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 우리나라 유교와 전혀 맞지가 않죠. 어느 부분에서? 조상 숭배 부분에서 매우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조상님을 조상신으로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조상님께 이렇게 빌고 하는데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죠. 천국으로 가버리게 되고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거부가 있었고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모를 모르는 효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몇 차례에 걸쳐 기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져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박해가 써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는 요 기해박해랑 여기 있는 병호박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거의 나올 일도 없고 수능에도 마찬가지. 나머지 여기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정조 때 있었던 거, 순조 때 있었던 거, 고종 때 있었던 거,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 박해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신해박해. 자, 기본적으로 정조라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서어를 등용한다던가 과학기술 되게 중요시 여긴다던가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천주교를 특별하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되게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제사를 안 지낸다 등등의 이유로 막 박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신주, 왜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제사상 앞쪽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막 이렇게 지방 쓰는 거 있고 부모님의 생년월일 돌아가신 날짜 등을 모셔놓는 제사 지내는 용도의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 신주를 없애버리고 부모에 대한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막 윤지충이 부모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다부터 시작해갖고 원래 소문이 무섭잖아요. 나중에는 윤지충이 부모의 시체를 내다 버렸다, 죽었으면 끝이다, 그러니 막 시체는 이건 그냥 썩은 고기 아니냐, 버렸다, 이런 소문까지 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갖가지 소문에 의한 천주교의 나쁜 점들이 중앙에 있는 정주에게 상소문으로 올라왔고 이런 윤지충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처벌하십시오라는 상소문이 계속 올라와요. 결국 정조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윤지충 사건으로 인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잡아들여서 처형시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한테 물어봐요. 너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벌어주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 너 천주교 계속 믿을래? 지금이라도 안 믿겠다고, 즉 배교, 종교를 배신하면, 배교하면 내가 봐주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하고 배교하고 떠났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진 않아요. 그리고 정조가 기본적으로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적당히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국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해 박해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신유 박해. 천주교에 관대했던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순조가 왕이 오르자, 순조는 당시 나이가 어렸으니까 순조가 아닌 왕실 어르신이 섭정을 했단 말이에요. 정순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정조 아래에 있었던 뭔가 천주교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정조의 비호를 받으면서 살아난 천주교를 정조는 별로 이렇게 탄압하지 않았다고 했죠. 정조의 비호를 받으면서 살아난 천주교의 교세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신유 박해입니다. 자, 이거는 뭐 결정적으로 천주교가 되게 싫어서라기보다는 정조 비호 아래 자라난 정순왕후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이용한 사건이에요. 천주교 자체를 무너뜨리기보단 천주교를 탄압하면 그것을 믿고 있는 자기의 반대파가 무너지니까.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천주교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얘네 많이 컸네, 탄압하자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은 뭐였다? 정치적 반대파 제거의 목적이 있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보다 신유박해에 더 많이 나오는 사건이 뭐냐? 요 신유박해에서는 사람이 꽤 죽습니다. 이때는 뭐 이거를 주도한 정조 자체가 천주교를 별로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 지었는데 여긴 달라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얀색 천에다가 글씨를 써서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천주교 사제한테, 신부에게 편지를 써요. 이거를 황사영 하얀 종이다라고 해서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요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요 백서에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천주교 탄압하고 있으니까 서양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좀 바꿔주세요 라는 식의 내용이에요.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천주교 퍼뜨릴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반란이죠. 반란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해외 세력을 우리나라에 끌고 오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하여간 영무죄예요. 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이 편지가 그쪽으로 가지는 못해요. 중간에 압수당해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역시 천주교는 나라 팔아먹는 종교구나 라고 하는 더 나쁜 인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신유박해, 요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신유박해 때문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앞뒤 관계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유박해도 좀 유명하다. 자, 그 다음 기해박해, 병호박해 등등 있는데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요 세 개 중에 그나마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가장 안 중요한 거라고 하면 요 신해박해고, 그 다음은 요 두 개가 막상막하죠. 자, 병인박해가 뭐냐? 고종 때입니다. 요건 중요해요. 병인박해는 고종 때 우리나라 위쪽에 있었던,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 이쪽에 러시아가 있죠. 요 러시아는 항상 따뜻한 남쪽의 항구를 찾아서,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중국, 청나라랑도 싸우게 되고, 근데 중국보다는 한반도가 만만하잖아요. 그래갖고 얘네가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한테, 야, 우리랑 통상 좀 맺고 서로 간에 교류 좀 하고 하자.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보고 문 열어 하고서는 개방의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선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센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문 열라고 압박하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느냐?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뭐 하자? 러시아를 막자. 그래서 조선과 뭐 프랑스랑 그리고 영국이랑 서로 삼국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랑 싸우면 러시아가 조선을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막 천주교도들 사이에서 흥선대원한테 제시가 됩니다. 흥선대원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럴싸한데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자, 첫 번째 뭐다? 자, 조선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한국이라고 쓸게요. 한국, 프랑스, 불란서, 그리고 영국의 세 나라의 동맹을 제의하게 돼요. 이 동맹을 통해서 누굴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이 러시아가 처음에 문 열어 하더니 조선이 뜨뜻미지근하게 아 몰라 열기 싫은데 하니까 얘네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더 이상 압력도 가지 않고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한 건지 뭐 관심이 없는 건지 그냥 아무튼 러시아의 남하가 조선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요. 러시아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 그러자 요런 동맹을 제의할 때만 해도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천주교를 지금 박해하지 말고 잘 좀 이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박해를 멈췄으니까 다시 확 자라났겠죠. 종교라는 건 원래 잘 크니까.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니까 천주교도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네? 그러자 이제 여기저기 있었던 선비들이 천주교 애들이 이런 거 하나 해주겠다고 깝죽거렸는데 이게 필요 없어졌네? 얘네 다시 탄압합시다. 더 이상 이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뭐합니까?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자, 국내 여론이 천주교에 대해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게 되자 다시 탄압하게 되고 이 탄압의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느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이 사망하게 되고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인 국내에 있었던 천주교인 약 8,000명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병인박해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천주교를 이용할 생각으로 흥선대원군이 잠시 천주교를 냅뒀습니다. 근데 천주교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에서 천주교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그동안은 필요에 의해서 그 여론을 이렇게 눌렀었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자 그 국내 여론에 맞게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탄압의 결과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은 처형시키고 국내 천주교인 약 8,000명을 처형시키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요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프랑스 선교사가 9이나 죽었죠. 요거에 대한 복수를 위해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온 사건, 그게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이게 1866년 2월에 있었고 병인 양요가 그보다 한 6개월쯤 뒤에 있죠. 자, 이상으로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천주교에 대한 거는 그렇게 깊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학문으로 인식했었고 조상을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걸로 인해서 특히 그런 거 그리고 평등 사상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맞지 않았고 여러 차례 그로 인해 박해가 있어 왔다. 그 중에 유명한 박해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규모가 큰 건 이거다. 병인 박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 발생한 병인 양요부터 이어지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보죠.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예전에는 이거를 주로 뭐라고 불렀느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아니라 쇄국 정책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나라를 꼭꼭 걸어 잠궜다라는 뜻인데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다면 그냥 지금은 요걸 더 많이 쓴다는 것 정도. 자, 우리가 이렇게 서양 세력의 통상수교에 대한 요구를 다 거부하니까 당연히 그들과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겠죠. 그 충돌들을 오늘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병인 양요. 자, 병인 양요 1866년. 자, 병인 양요는 아까 이미 잠깐 얘기를 했어요. 원인이 뭐였다?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의 박해가 있었던 병인 박해가. 자, 병인 박해가 병인 양요의 원인이다. 자,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연도는 똑같이 병인이니까 똑같으니까 1866년이고 약 2월경에 시작이 됩니다. 요 뭐 병인 박해는 뭐 한 달 잠깐 한 게 아니라 되게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시작 월수는 2월부터예요. 요 월을 왜 쓰는지는 좀 이따 알게 될 겁니다. 자, 병인 박해는 1860년 2월이었고 피해 상황은 자, 프랑스 선교사
9명 사망, 12명 중에 9명 사망, 사망률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약 8,000명 처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주교도 박해였고, 이로 인해서 자, 이를 구실로 프랑스군 침략, 프랑스군이 우리나라 강화도 쪽으로 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요 쳐들어온 요 날짜가 1866년 몇 월이냐? 약 10월달입니다. 10월달. 요 월을 왜 자꾸 쓰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요 프랑스군이 쳐들어오자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죠. 절대 우리는 통상수교 안 한다 거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명령과 백성들의 서양에 대한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요 프랑스군의 침략, 요거 자체를 요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를 병인 양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인년의 양놈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요 침략에 맞서 거부 정책과 요 통상 거부 정책과 백성의 반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는데, 그때 여러 차례 전투가 있지만 병인양요 하면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전투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싸운 거냐? 문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수산성에서 싸운 한성근과, 그리고 정족산성에서 싸운 양헌수라는 사람, 정족산성, 한성근과 양헌수의 프랑스군에 맞선 활약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활약해서 막 활약이라고 써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군을 막 대거 올렸었을 것 같지만 간신히 막아냅니다. 자, 이 결과 프랑스 애들이 특히 여기서 피해를 조금 봐요. 물론 우린 더 피해를 봐요. 이 피해를 보자 프랑스군이 결국은 와, 얘들이 생각보다 거칠게 저항하는구나, 뭐 그다지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지 말자 하고 조선군의 저항에 밀려서 프랑스군이 그냥 철수합니다. 프랑스군의 철수. 자, 다시 요약하면 병인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와서 야, 너네 우리 신부 죽였지, 그거에 대한 보상에, 그리고 문 열어 했는데 우리 싫어 하면서 한성근이라던가 양원수 같은 장군들이 열심히 활약을 합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이 그래 싫은 말어 하고 철수를 해요. 자, 철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가 되게 미개했죠. 엄청 그 당시 프랑스 애들 뭐 지금 뭐 샤넬이니 뭐 향수니 뭐 하지만 예술의 도시 하지만 그냥 미개인 그 자체예요.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원래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인데 왕실에서 보관하는 책 중에 일부를 강화도에 있는 바깥 규장각, 외규장각에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던 왕실 도서관이에요. 외규장각을 불태워버립니다. 외규장각의 도서를 약탈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약탈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태워버립니다.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 그리고 좀 안 찍어도 되나? 그리고 뭐라고 썼는데? 불지름? 약탈, 그리고 방화 다 태워버리고 뭐야? 이때 가져간 책들이 뭐 의궤 같은 거, 직지신체유전이 이때 가져간 책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요게 병인 양요다.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사건, 자, 연도순으로 볼게요. 그 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자, 이거 지우고 다시 보죠.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 사이에 두 글자를 더 넣어야 됩니다. 도굴 미수 사건. 자, 도굴을 하려고 했으나 결정적으로 도굴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요 사건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연도는 병인양요보다 느린
1868년인데 오페르트라고 하는 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독일 출신 상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병인양요가 있었던 1866년부터 계속해서 조선에다가 우리랑 통상수교하자, 거래하자, 장사하자라고 계속 욕을 하는데 조선의 입장은 뭐다? 세국정책 우리는 절대 안 한다. 그러자 오페르트가 무슨 사건을 벌이느냐? 조선에 대한 조사를 해봤겠죠. 뭘 하면 얘들이 받아들여줄지. 근데 알고 봤더니 조선은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공경심이라던가 효가 끔찍하더라.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 현재 나라의 권력자는 흥선대원군이고, 그러니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을 어떻게 하자? 도굴 해서 그 안에서 부장품이라던가 시체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 통상수교 안 맺으면 나 이거 가져갈 거야. 통상수교 맺으면 이거 돌려줄게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개한 계획을 세우고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러 갑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그냥 5만 쓸게요. 오페르트의 통상 요구가 있었고, 통상 이거는 장사하자는 얘기예요. 서로 거래하자. 통상 요구가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조선에 거부. 자, 조선이 거부한다. 그러자 오페르트가 뭘 한다? 오의 흥선대원군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지를 뭐 하려고 시도해요? 도굴을 시도한다. 도굴 시도한다. 그래갖고서는 이 묘가 어디 있었냐면 충남 예산에 있어요. 예산. 바닷가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 대고서는 도굴 장비 챙겨가지고 도굴하러 쫙 가서 뭐 한두 명 간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갑니다. 수십 명이 가서 도굴하려고 막 했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 무덤 안에 있었던 뭐 돌이라던가 관이라던가 등등이 너무 튼튼해서 이게 쉽게 팔 수가 없는 거야. 안에가 너무 튼튼해서. 그래서 결국은 실패. 이게 밤새 팠는데 그 안에 걸 꺼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날이 밝아오니까 그냥 애들이 다 철수를 하고 결국 도굴은 실패합니다. 근데 요 시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중앙에 있는 흥선대원군에게 전해지면서 흥선대원군이 매우 분노했겠죠. 역시 서양놈들은 어떤 놈들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어떻게 지들 돈 벌겠다고 부모의 무덤에 있는 시체를 꺼내올 생각을 다 하냐. 그래서 요 남현군 묘를 팔려고 했었던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만 남게 만드느냐. 결과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서양에 대한 뭐만 증가? 서양에 대한 반감만 엄청 증가, 상승, 반감을 상승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자,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1868년 6월이고 요거는 약 5월 정도인데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어서 병인양요, 오페르트, 그 다음 마지막 신미양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미양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미양요는 신미년에 양놈들이 소요를 일으킨 거다. 자, 주체국은 미국이죠.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자, 여기로 올라갑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아까부터 월수까지 굳이 썼던 이유가 요거 때문인데, 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1866년인데, 병인양요보다 이게 좀 더 빨리 일어나요. 1866년 10월달이 병인양요였으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8월달입니다. 8월달. 한마디로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흉흉한 가운데 곧 프랑스가 올 거야. 야, 우리 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뭔가 불안함이 있는 상태에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그러니까 장사하는 배가 저쪽 여기 어디야? 여기 황해바다를 타고 와서 올라가다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때는 한참, 자, 8월달이니까 비가 많이 올 때죠.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대동강에 물이 많아서 제너럴 셔먼호 같은 큰 강이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거기서 평양 감사, 뭐 평양인 높은 사람들 나와라, 뭐 중앙 정부에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우리랑 막 거래하자, 막 하고 깽판을 치우는 깽판을 꼬장 부리고 있는 거지. 꼬장 부리고 있었고 당시 그 배 주변으로 수많은 평양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서양 애들이 그거 보고 아 우습다 어쩌고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장마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서 한참 장마 때 물이 많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물이 빠지니까 이 큰 배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버렸네.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지면서 배를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못 나가니까 불안해진 서양놈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대포를 쏘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안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곧 프랑스 놈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웬 코쟁이 새끼들이 또 와갖고서는 막 난리를 치다가 대포까지 쏴내네? 열받은 백성과 당시 평양에 있었던 관리였던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즉 관과 민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요 제너럴 셔먼을 물속에 침몰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침몰시키느냐? 대동강이 이렇게 있고 요 가운데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딱 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조그만한 배에다가 식용유를 잔뜩 들이고요. 그냥 뭐 석유는 없었을 테니까 식용유 기름을 잔뜩 묻힌 배를 불 붙여서 일로 보내버려요. 그래갖고서는 화공이죠, 화공. 기름 묻은 배가 여기 부딪혀서 요 배를 불태우는 거지.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막 사람들 다 타 죽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살아서 온 사람들은 여기 몰려있던 백성들. 뭐 대포도 맞았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백성들이 다 때려 죽이죠. 맞아 죽습니다. 요 사건이 뭐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다.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8월 달이고 요건 어느 배냐? 자, 미국 배입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미국 장사하는 배 상선의 통상 요구 우리랑 장사하자 거래하자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으나 요 통상 요구에 과감하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조선 관민 박규수를 위시한 관 세력과 그리고 대포에 맞아 열받은 민 세력들 조선 관민에 의해 대동강 물속으로 침몰당하게 됩니다. 후담이지만 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서양식 배였고 흥선대원군이 이 배를 따라하기 위해서 가라앉은 배를 다시 건져 올려서 증기선을 복원하죠. 근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너무 느려서 다시 폐기시켜 버립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이거다. 자, 요게 1866년 8월 달인데 실제 신미 양요가 일어난 것은 언제냐? 1871년입니다. 1871년 약 6월 달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5년이나 걸렸냐 하면은 당시 미국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되게 큰 전쟁이 있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선까지 들어올 일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5년쯤 걸렸던 거고 한 5년 뒤에 신미항구가 일어나는데 자, 미군 배가 드디어 이거를 빌미로 조선의 통상수교 거부를 무너뜨리려고 개항을 하게 만들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자, 군대를 끌고 딱 와요.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 이전에 아시아의 한 나라를 문 열게 한 경험이 있죠. 미국이 어디를? 일본한테 가서 대포 몇 방 딱 쏴줬더니만 일본 애들이 어이구 저 대포 무섭네 하고 납작 엎드려서 바로 문 열었잖아요. 되게 쉽게 개항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요걸 빌미로 가서 야 너네가 이거 우리 거 가라앉혔으니까 보상해. 보상 안 하면 죽어. 했는데 조선이 의외로 대담하게 나가네. 절대 못해. 우리는 그냥 우리 국토 지키는 차원에서 얘네가 잘못했으니까 침몰시킨 거야. 거부합니다. 얘네가 대포도 몇 방 쏴줘요. 그러면은 그냥 일본처럼 쫄아서 문 열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대포를 쏘거나 말거나 니네가 쌀 테면 쏴봐. 우리도 같이 싸울 거야. 같이 대포 쏘고. 그러자 미국이 그래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하고 침략을 한 게 신미 양요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아래다 정리할게요. 짧게 씁시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 열어라 통상도 요구를 해요. 자, 그렇지만
조선이 어떻게 한다? 조선의 거부. 그러자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대포를 쏘기 시작해요. 자,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일본처럼 항복할지 알았는데, 자, 죽어라 버티죠. 아, 지웠네. 병인양요 때 한성근이라던가 양원수가 열심히 싸웠다면 신미양요 때 미국의 이런 침략에 대항해서 큼직큼직하게 전투를 벌인 사람은 누구냐? 어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제연. 자, 어제연이라고 하는 장수가 광성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군의 육전대, 뭐 해병대죠. 미군 해군에 대항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미군 전사자는 정말 이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죽어요. 몇백 명이 죽어요. 그렇지만 미군이 뭐 승리를 하긴 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훨씬 죽었으니까 미군이 깜짝 놀란 거지. 일본처럼 대포 몇 발 쏘면 그냥 바로 문 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제연이 분투 정말 열심히 싸웠다. 분투란 말 몰라나? 어제연은 뭐라고 쓸까요? 그럼 활약 똑같이. 자, 어제연의 활약에 미군 애들이 뭐야 얘들 문 열기 어렵네?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거세게 제어할 줄이야 하고서는 미군이 그냥 어제연의 활약에 놀라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쓸까요? 미군 철수.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게 신미양요입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2달 전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평양 관민에 의해서 침몰당했고 이거에 대한 복수로 71년도 6월달에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 뭐다? 신미양요다. 이 신미양요에서는 어제연이라고 하는 장수의 큰 활약이 있었으나 당시 어제연은 그때 죽었어요. 활약이 있었으나 미군에게 조선군이 많이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와 얘들의 저항이 거세구나. 함부로 쉽게 열지는 못하겠네 하고 미군은 철수해버리고 당시 흥선대원군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미 프랑스도 막았고 미국도 막았다. 우리가 막고자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열지 말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 신미양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다가 요 비서가 하나 세워져.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싸우고자 하면 열심히 싸우면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서양과 화친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안 싸우는 놈은 매국노라고 쓰여있는 뭐죠? 그 비석이 척화합이죠. 요 신미양요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에 척화합의를 건립하게 된다. 자, 요게 신미양요입니다. 자, 요거 지우고 지금까지 배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따른 해외 세력과의 조선의 충돌을 봤습니다. 그 충돌을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제일 먼저 병인 박해가 먼저 나오죠. 병인 박해가 먼저 나오고, 자, 이로 인해서 병인양요가 바로 일어날 것 같지만 병인양요보다 뭐가 더 순서가 먼저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순서가 먼저다. 자, 그런 다음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병인 양요가 있고 난 얼마 뒤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굴 사건 하면 얘는 좀 억울하죠? 실패해서 도굴 미수 사건이긴 해요. 자, 그런 다음에 1871년 미국이 쳐들어오는 신미 양요가 일어나고 이것까지 막아낸 조선은 우리는 끝까지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한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워놓게 되죠. 자, 요게 순서입니다. 면도 한번 써볼까요? 1866, 이것도 역시 1866, 이것도 역시 1866. 자, 뭐 월까지는 못 외워도 됩니다. 그냥 순서만 요 순서다. 요거 1868, 요거 1871, 요것도 187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 끝냈고 마지막으로 의의와 한계점 한번 살펴보면, 자, 의의는 뭐냐? 서양 세력이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았다는 거. 그렇지만
막진 않고 일시적으로 막았다는 거. 자, 서양 세력의 침략을, 요거 중요합니다. 이 단어. 일시적으로. 일시적. 끝까지 막은 건 아니죠. 그냥 잠깐 막은 거예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나간 거지 조선한테 계속 싸우다가 질까봐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자, 일시적으로 저지했다라는 거. 일시적으로 저지했다라는 의의가 있고, 자, 한계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죠. 아쉬운 점은 이때 서양 세력을 막은 건 막은 거지만 이로 인해서 근대화, 조선의 근대화가 매우 늦어졌다, 지연됐다라는 것과 당시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우리끼리 우물한 개구를 살려고 했다는 것, 즉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국제 정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당시 상황은 그냥 이렇게 나네 하고 막기만 한다. 뭐 그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우리는 그냥 이거였잖아요. 꽉 틀어 막는 거. 그게 조금 미흡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의 개혁정치와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마무리했습니다. 자, 교과서는 88, 89, 90, 91 그리고 92페이지까지 5페이지 2시간 동안 한 거니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교과서 본문 꼭 읽어보고 밑에 있는 참고자료 같은 거 빼놓지 말고 다 파악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